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다다음 주에 보잖아요. 다음 주 내용까지가 시험범위고 다음 주 내용까지 전부 다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쯤에 이제 살짝 우리 3주차, 4주차에 대충만 그려놨었던 지도를 이제까지 나왔던 다른 내용들 전부 다 포함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려둔 최종 버전 지도를 구경을 하고 그 지도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납득하는 것까지가 시험범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전반부에 다 때려 넣고 시험 한번 시원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널널하게 여러분 나만의 GI 프로그램 만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봐봐요. 잠깐만. 2호학번 친구들 미적 시험 언제 보는지 결정 났습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반마다 다릅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과목들은 보통 시험을 보실 테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의 모토가 첫 번째 목표가 미적 점수, 본인이 태어날 때 결정돼 있는 나의 미적 점수를 이번 학기에 따 놓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 다음 주는 제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뭐 혹시나 본인이 시험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일요일 날 시험 공부하다가 힘들다 하면은 다음 주 수업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양쪽 반 다 전부 다 출석한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제 본인이 여유가 있다라면 월요일 반 내지 목요일 반 둘 중에 한 군데 와서 생방송을 듣고 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우리 톡방에다가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둘게요.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려두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이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파이썬 홈페이지 직접 털어가지고, 그래서 파이썬 그 랭귀지 레퍼런스 언어 자체에 대한 설명서에서 6장 그러니까 6.17에 있었던 그 오퍼레이터 프레시던스라는 간단한 표를 구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4가지 정도를 살짝 짚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내 왜 곱셈을 먼저 안 하지? 와 같은 식으로 느끼다 보면은 나름 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항 연산자보다 단항 연산자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급보다는 곱하기에 해당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중에 산술, 비트, 논리, 그래서 사칙 연산이 가장 먼저고 잘은 모르겠지만 비트 어쩌고가 중간에 적당히 껴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아니면 단항 낫 연산자 같은 친구들이 가장 아래에 그룹화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 더하기랑 빼기 같은 게 섞여 있다라면 그때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먼저 붙는다 정도까지로 우리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결국은 그런 인트 덧셈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다 함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웬걸 다 함수 투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써서 나만의 파이썬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구성할 때 여러분도 역시나 그런 파이썬의 기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실행해야 될 코드 덩어리를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밀어놓고 나중에 나 아까 준비해뒀던 거 지금 한번 실행해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내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내지 코드 흐름을 엮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지난주에 궁극적으로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인사, 나이차 같은 거 하던 3주차 정도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미 함수정의랑 함수 호출식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사 호출식을 계산한다는 곳 미리 적어둔 인사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한다와 같은 코드 영역에서의 설명은 미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새로 등장했던 건 그 전후 과정에 껴있는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서 정리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수 해갖고 XY가 요번에는 3,5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 적어놨다라면 이번에는 X에 3 담고 Y에 5 담은 채로 스타트한다. 그 다음에 리턴문 실행할 때 그 리턴 키워드 오른쪽에 적어둔 단어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곧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던져진다와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직까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다라고 상상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나눠서 구경을 해봤었습니다.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의 목표와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의 목표. 그래서 이 둘은 적는 시점, 적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당연하게도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먼저 일을 해야 됩니다. 인사란 무엇이냐, 덧셈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등을 정해놓고 스타트 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 함수 add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덧셈이란 뭐냐? 인수로 값을 두 개 받고 그 두 값을 더해서 그 두 값을 가지고 좌항 우항해서 덧셈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된다와 같은 것들을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서 들여쓰기 한 내용을 리턴문 채워가면서 정해두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실제로 3이랑 5랑 더할 거냐 학이랑 교랑 더할 거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언제 덧셈을 수행할 거냐 역시나 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리턴문을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내용물로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 리턴 값을 이번 덧셈의 결과를 나중에 어떤 용도로 써먹을 거냐 역시나 우리는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는 프로그래머는 나머지는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덧셈이란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를 함수 정의 안에 들여쓰기해서 예쁘게 채워두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함수 호출식을 나중에 적게 될 그 프로그래머가 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목표상 프로그램 전체 구성하는데 지금 내가 덧셈을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시점에 계산되게끔 함수 호출식을 적당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그 add에 대한 호출식을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그 지금 당장 더해야 되는 두 값이 각각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만한 수식들을 컴마 가운데 넣어두고 적는 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성공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덧셈을 하기 위한 add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3,5면 리터럴 적으면 되겠죠. 사용자가 고른 두 숫자를 더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인풋 호출식 같은 것들 먼저 계산해서 예를 들면 초이스 0, 초이스 1 같은 데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 두 이름을 써서 add 호출식을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등등은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잘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함수 호출식을 여러분은 엮어서 더 큰 수식을 구성하거나 예를 들면 세 숫자를 더해야 된다. add 호출식 두 개 중첩해서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적는다든가 같이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result는 add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면 요번 덧셈 결과를 일단 result에다 담아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같은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 포함시키냐에 따라 덧셈 결과 값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다른 자잘한 것들을 다 신경 쓰지만 덧셈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그 사람은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함수 정의 적어둔 프로그래머가 뭐 설명을 카카오톡 같은 걸로 메시지 보내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x값 y값 네가 정하면 그거 더해서 돌려줄 거야 와 같은 식으로 그 함수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만 알아두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본인의 목표에 맞게 add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미리 마련해 뒀었던 그 코드 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한번 실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했고, 자 그래서 우리 과제를 두 개를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과제 남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제 남반의 목표는 자 일단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 잡고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게임에 대한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그 호출식을 한번 계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한 게임을 한 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제가 사용자가 그런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적절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을 해두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면 순차 분기 반복에 따라서 매 라운드마다 매 이닝마다 저한테서 숫자를 2개 내지 3개를 입력받고 그걸 가지고 G 호출식을 계산해서 이번 한 라운드의 결과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개인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게 무슨 형식이냐 민증을 까본다라든가 불 형식이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등등을 분석해서 사용자인 제가 다음번에 입력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힌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 정도까지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하나를 빼먹었는데 맨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그 이번에 숫자 알고 게임을 한 판을 시킬 거다라면 그 new number base 뭐 호출식을 적고
그래서 나한테 던져주는 그 함수 덩어리를 G라는 이름, 내 이름에다 담아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G를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작업을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 두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저를 위한 함수 정의를 마련하는 거랑 남들이 미리 마련해둔 숫자 알고 게임 한 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한 판 하는 방법,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그 두 함수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고 그 리턴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 다리를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는 과정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요 과제 넘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제출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보시면 과제 넘버원 뭐였더라? 예시 파이널인가 파이널 예시인가 아무튼 간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살짝 시간을 들여서 그거 같이 구경을 해보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과제 넘버 2도 여러분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는 듀얼, 그래서 대결이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누가 언제 듀얼을 호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레프트랑 라이트는 누구랑 누구를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당시의 피상적인 목표는 둘 중에 한 명은 나고 항상 내 손을 들어주는, 내가 레프트면 레프트의 승리다 라는 걸 의미하는 음수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수를 리턴하는 느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듀얼 함수정의 내용물로 채우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함수정의 잘 적고 저장해 두면 나중에 테스터.py 붙들고 F5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알아서 듀얼이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막 몇백 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완벽하네, 이 사람 영등이 확실한 것 같네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출 가능을 지금 잘 출력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는 입장이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직접, 제가 지금 과제에서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함수 정의 말고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임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는 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제가 작성해둔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전체 코드를 전부 다 적는 건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듀얼을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 등등 다 포함해서요. 자,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인풋이라든가 프린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두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별 어려움 없이 적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뭔가 말해줘야 된다, 나이차를 말해줘야 된다 하면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런 출력하는 방법이 프린트 함수 호출식 적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괄호 안에 그때그때 서로 다른 내용물, 수식들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인풋도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튼 이 둘은 함수 호출식 적을 때도 별 어려움 없이 적었지만 사실은 다른 과제들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파이썬 잘 한답시고 설명하고 있는 저도 직접 인풋이라는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로 되게 복잡한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둘뿐만 아니라 뭐 우리 time.sleep이라든가 random.randint라든가 심지어 간단한 int 두 개, int 값 두 개 덧셈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파이썬 동네에서 전부 다 함수 개념을 적용해서 미리 누군가가 함수 정의를 잘 적어둬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파이썬 코드를 칠 수 있었다. 함수 줄씩 적어가면서 연산자 적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엄청 많이 구경했는데 그때 결론도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적어놨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얀 뒤에서 숨어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의 수식을 계산하고 있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함수 호출식으로 보이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점에 조금 이제는 느낀 점에 막 과제 넘버원 느낀 점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내가 감자란 것을 알게 됐다가 5명이 있었어요. 양쪽 반 통틀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이란 걸 한다고 하더라도, 파이썬 코드를 친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납득하고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핵심 개념으로 한가운데 함수 얘기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헬로월드 출력하면서 이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얼마나 복잡할까 막 이런 거 걱정하면서 그럼 진짜 감자조차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모래알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진짜예요. 저도 못 만들어요, 프린트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즐거웠잖아요. 그죠? 복사 붙여넣기 문장 256개 몇 초 걸리나 즐겁게 잴 수 있었잖아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정상적인 활동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주차까지 오면서 이제 아는 게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그 시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실제로 키보드 쳐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범주는 영역 전체 비율 차원에서는 상당히 좁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실제 또 다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포함해서 그럴 때도 우리가 항상 어떤 내용물을 적든 간에 다른 내용물들을 전부 다 구경하고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함수 정의를 구성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호출식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를 희망할 거냐 그거 하나만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진행하면 된다 같은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둘 중에 하나 또는 어떤 관점에서는 둘 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열심히 중첩해 가면서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숫자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큰 수식을 적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쪽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함수 호출식 적을 때는 함수 정의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더하기 해야 되냐 빼기 해야 되냐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리절트에다 담아야 되는 값은 어떤 형식 어떤 값이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내용을 적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그런 반대쪽에 해당하는 것들만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수 정의 미리 잘 적어두고 나중에 그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도록 함수 호출식을 적는다와 같은 패턴이 그냥 맨 땅에 코드 적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까지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굳이 지금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외워두지 않아도 되는 건 머리에서 살짝 빼두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만 담아둔 채로 시야를 좁혀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도 계속 뭔가 자괴감이 들고 할 건데 그래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금 외워둬야 되는 그 부분만 집중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우리 후반부에도 나만의 게임 지금보다 복잡한 게임 만들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견뎌가면서 한 주 한 주 함수 정의 새로 도입해 가면서 함수 호출식 적어가면서 얼마든지 주파를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해두고 오늘 내용은 이름으로 일단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주차 시절부터 우리가 꾸준히 이름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얘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글씨였는데 5주차 5-1에서 인덱스 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굵은 글씨가 됐어요. 아무튼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우리 시야를 살짝 넓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주차랑 6주차랑 지금 7주차까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중에 데이터 영역에 지금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코드 영역은 우리 4주차 시점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순차 분기 반복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맨날 문장 뭐 적냐 같은 거 헷갈려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일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데이터 쪽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구경하기 위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7주차, 8주차 내용은.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도 무거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요 7주차 슬라이드가 80 몇 장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앞에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8주차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그 생각들의 나열, 우리 수업의 스토리 흐름을 온건히 지금 시점에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딱 한 달 된 지금 시점에 한번 느껴보고 가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무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막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기 힘들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는 요 이름 개념을 이런 느낌으로 접목해 놓고 쓰고 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비슷하게 쓰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의 후배로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둔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요 남들이 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 흐름을 그대로 들고 가서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마도 훨씬 더 나중이 수월해질 것이다. 좀 더 운신의 폭이 안정적으로 넓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는 살짝 강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 파이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든가 초중고 시절에 독학을 했다라든가 아무튼 그런 친구들은 어쩌면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이랑 요 7, 8주차에서 나오는 내용이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전 수업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전 수업은 대충대충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라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요 7, 8주차 내용은 가급적이면 요게 소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팩트들의 나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시점에 살짝 재정립을 해두고 다음 주 내지는 다음 학기로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먼저 강조를 해두고 자 우리 이름과 관련한 이전에 나왔던 내용 복습하는 걸로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우리 메모리 위에 책 한 권 꽂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살짝 진행하면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모듈이라는 단어랑 스코프라는 영어 단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과제 넘버 3가 오늘 우리 월요일 반이니까 오늘 밤에 과제 마감하면 모든 반이 과제가 다 오늘 마감해요. 목요일 반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200명의 캐릭터 정보를 다 종합해서 뭐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대충 화요일 반 뒷수업 없는 쪽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걔는 다음 주까지 마감 막 그러지 않을 거니까 기한 여유 있게 가져갈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이름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얘기는 아마도 우리가 변수를 다룰 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의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3주차예요. 그 다음에 5주차쯤에 와서 변수,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우리가 재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3주차 때 봤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템포라는 5글자를 템포는 1 엔터 치고 스타트 한다 할 때 템포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나 이번에는 1배속으로 하고 싶어 와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끈에 쓰는 용도로 새로 도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와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 당시에는 아마도 우리 느낀 점 읽어봤을 때도 그렇고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템포가 2면 2배속이고 템포가 4면 4배속이야. 그게 실제로 적용되게끔 우리가 타임점 슬립 호출식 안에 적절한 나눗셈식 반비례를 의미하는 나눗셈식을 적어놨고 뭐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상식으로 여러분이 저기다가 큰 숫자를 적어둘수록 더 작은 시간만큼만 학이랑 교 출력하는 것 사이에 잠들 것이다와 같이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이 이제 굵은 글씨가 된 게 5주차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름 사전 얘기랑 같이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구경해 보면 자 이름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여러분 파이썬이나 다음 학기 내년에 배운 C, 자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모리상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복잡한 뭐 7FF 이런 숫자 대신에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이름들을 써서 수식을 적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완성하고 F5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름에 대한 id 값을 뒤에서 꺼내가지고 실제로 메모리 위에 있는 int 값 3을 들고 온다라든가 인사 내용물을 들고 온다라든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구경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게 오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값, id 값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 내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사전 한 권을 메모리 위에 꽂아놓고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전에 담긴 내용을 엿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dir 괄호 닫고 하면 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vars 괄호 닫고 하면 실제로 그 이름을 지금 당장 사용했을 때 그 튀어나오는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어떤 느낌의 값들을 꺼내갖고 쓸 수 있나까지 계략적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까지 했고
자, 그래서 대충 느낀 점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정신줄을 놓게 된 시점도 대충 한 5주차 시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 당시에 우리가 구경해 봤던 거는 우리 실제로 그 메모리인가 뭔가 실제로 구경했을 때도 느꼈던 거긴 하지만 전부 다 사실입니다. 파이썬 세상은 저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점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은 당시에 우리가 짚어봤던 수준까지 메모리랑 관련된 얘기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막 매번 뭐 예를 들면 헬로월드 출력할 때마다 막 메모리 같은 건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제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문장을 적을 때 어쩔 때는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모르는 이름, 3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여러분이 오타를 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네임 에러가 뜨는 상황이 있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오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네임 에러가 뜨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자와 후자로 나눈다면 그 후자의 경우 네임이라고 뜨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이름이 이름사전에 새로 등재가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술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자료 중간중간에 다양한 문장들 등장했는데 그런 문장들 중에 실행하는 도중에 이름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들 을 나열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는 직접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할당문이랑 함수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이름 초이스를 등재하고 싶다. 여러분이 초이스는 한 다음에 처음에 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수식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그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름 사전에 초이스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재를 할 겁니다. 함수 정의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당시에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5주차 뜨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def 인사해갖고 내용을 적어갖고 함수 정의를 마련을 해놨다. 그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름 사전에 인사가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등재를 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자, 우리가 이제까지 써봤던 문장들 중에 직접 키보드로 쳐봤던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일 것 같나요? 우리 이제까지 배운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문장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처음 적어봤었던 임포트문 생각해보면 임포트 타임 엔터 쳤잖아요. 그 임포트문 실행하기 전까지는 타임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임포트 타임 엔터 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타임이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점 찍고 슬립이라든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임포트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우리 5-2에서 설명했었던 for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 첫 줄 적을 때 그 for랑 in 사이에 적는 이름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왼쪽에 적는 이름이 그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도중에 등재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포트문 방금 얘기했던 임포트 타임 엔터 실행하면 이름 타임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거는 인터랙티브에서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직접 컨트롤 N 해서 언타이틀드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 뭐 오늘 7주차니까 뭐 프랙티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름은 자유고 저라면 바탕화면에 놔뒀다 이따가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적고 저장하고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복붙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 치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줄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번엔 넘버를 5 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F5 누르자마자 뭐 너 지금 이름 뭐뭐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에 3을 담아줘 하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그 이후 시점부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 아는 이름 중에 넘버라고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당문 넘버에 5를 담는다를 실행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 있는 이름 목록이 어떻게 바뀌나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뭐 그냥 익숙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름 잔뜩 들어있는 채로 스타트 하다가 두 번째
이름 목록 출력해줘 했을 때는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넘버는 5 엔터 친 이후 시점에 물어봤을 때는 역시나 넘버를 여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우리한테 5라고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F5 누르자마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오묘한 이름들만 들어있는 게 맞아요. 걔네들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시점에는 이름 넘버가 이미 잘 등재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워둔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넘버를 등재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이 할당문은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오른쪽에다가 int 형식 값 3이 담겨 있는 칸에 대한 id 값을 적게 됩니다. 그 int 값 3은 이미 그 다세대 주택에 잘 살고 있으니까 걔에 대한 id 값을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번 표현하기는 너무 번잡하니까 오늘은 그런 메모리 얘기보다는 걔네를 편하게 쓸 수 있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그냥 예를 들면 넘버에 3을 담아요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에 그 칸 내지 메모리 얘기가 튀어나오지 않는, 섞여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도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가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라는 이름을 사전에 2번 적는다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3이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ir 다시 했을 때도 넘버가 2번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만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넘버는 3 한 다음에 넘버는 5를 했을 때 어쩌면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둘 다 중요한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의미 관점에서는 3을 날려버리고 대신 5를 적는 겁니다. 물론 정밀하게는 id3을 지우고 id5를 적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더 이상 두 번째 할당문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더 이상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int 값 3을 쓸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자비한 짓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무자비함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당연하다라는 듯이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살짝 강조를 해서 짚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름이라 함은 언제나 무조건 프로그래머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넘버에 원래 담겨있던 3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 새로 담는 5도 그만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각각을 서로 다른 이름을 넣은 왼쪽에 적어서 할당문을 따로따로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예를 들면 넘버 1은 3, 넘버 2는 5, 엔터 그런 식으로 2번 할당문 실행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은 3이 필요하면 넘버 1 적으면 되고 5가 필요하면 넘버 2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적을 때 서로 다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값을 둘 다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던 상황인데 키보드 직접 치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은 굳이 두 번째 할당문 넣은 왼쪽에 아까랑 똑같은 이름을 적어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사람 지금 방금 값을 담았던 그 이름을 그대로 여기서 쓰려고 하는구나. 따라서 아까 전에 담겨있던 값은 이제 내다 버리고 새로운 값을 담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아까 3을 담았던 이름에 이제는 5를 담는 문장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딱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름을 각각의 문장의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적을 책모를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저라면 이제 슬슬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df 펑크 괄호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역시나 함수정의 내용물 지금 적는 거니까 내용물 첫 번째 문장 뭘로 할까요? 들여쓰기 1단으로 우리한테 깜빡깜빡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슬슬 들여쓰기 지옥에 빠져서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
PASS하고 엔터를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패스잖아요, 그죠? PASS하고 엔터 치면 웬걸 들여쓰기가 다시 0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요 한 줄 들여쓰기에서 그 두 번째 문장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 패스문이라는 친구는 조금 이따 슬라이드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for see in hello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고 콜론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스하고 엔터 치고 들여쓰기에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 4가지를 일단 나열해두고 지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써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funk라는 이름, C라는 이름이 중간중간에 새로 등재될 것이다 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막 출력 내용 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여기서 C가 추가됐네, 여기서 funk가 추가됐네가 아마도 잘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내용들 나오긴 한데 아무튼 간에 처음엔 넘버조차 없었고 넘버가 등재됐고 여전히 넘버가 하나만 등재돼 있고 그 다음에 funk가 새로 등재됐고 C가 새로 등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하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담아놨던 그 5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알파벳 소문자 O가 한 글자짜리가 담겨있는 것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 역시나 마치 할당문의 실행처럼 실행하는 동안에 이름 funk의 함수 내용물을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패스문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패스 적고 엔터키 치면 돼요. 이 친구는 일단 문장은 맞습니다. 실행의 대상이에요.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패스문을 구경했을 때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스문은 실행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파이썬 동네에서 왜 굳이 이걸 만들어 놨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함수정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if문이라든가 등등 첫 줄을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을 적는 문장들은 그 내용물이 문장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0개짜리 내용물을 갖는 함수 정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한테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여쓰기 1단을 유지한 채로요.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름, 함수, funk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용물은 뭐 적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 라든가 진짜로 얘 호출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 패스문을 그 funk의 내용물로서 들여쓰기 한 내용물로서 적어두고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현재 문맥 구조상 또는 문법적으로 문장을 하나 적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켜야 되는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패스문을 그 자리에 그냥 적어놓고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funk 호출하면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for문도 마찬가지예요. HELL로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C에다가 처음에 H 하나 담고 E 담고 L 담고 L 담고 O 담고 그때그때마다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O까지 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를 C에다 담을까 봤는데 더 이상 담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 포문의 실행이 중단됐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료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스문 그렇고, 자,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for문 역시나 지금 실행 도중에 마치 할당문 C는 H 한 글자 엔터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총 5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대문자 H를 담으려고 하는 그 시점의 이름 사전에는 아직 C가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C가 등재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H 담겨있던 자리에 E 담고 L 담겨있던 자리에 마지막 O 담고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행 다 끝나고 우리가 지금 C하고 엔터키 치면 마지막에 담아놨던 O 하나만 튀어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트문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게 맞다면
타임이라는 이름이 등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문이긴 한데 조금 신기한 거를 적고 이름 사전이 어떻게 바뀌나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i라는 이름을 새로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i라는 이름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이름 목록에 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마지막 포문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꺼내온다. 그 인 오른쪽 적어놓은 수식이 계산하면 0칸짜리 리스트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둔 채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우리 보니까 이제 슬슬 막 꽃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막 이제 기침 빌런들이 막 반마다 막 한두 명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다음 주는 제가 지금 전원 출석하겠다라 먼저 말씀드려놨으니까 혹시나 다음 주에 뭐 자꾸 재채기가 난다, 기침이 난다 하면 쿨하게 우리 수업은 쉬고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거를 능동적으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렇지 있잖아요. 기침 막 예를 들면 30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한다 칩시다. 3시간 수업이면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데 제 귀를 자꾸 때려요. 콜록콜록이. 물론 저도 앞에서 콜록콜록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게 막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방해되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뭐 병원 갔다 하더라든가 하면 그런 거 이제 학교의 사이트에다 올리면 출석 인정 받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절찬리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라든가 다시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남겨두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기 걸려갖고 빠지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후반부에 프로젝트 할 때는 그때는 설렁설렁 갈 거니까 그때는 진짜 기침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되고 반대로 뭐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나온 다음에 병원을 바로 이어서 갔다 온다라든가 와 같은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F4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가 임포트문 실행한 직후입니다.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이름 타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임포트 타임 엔터 방금 전에 실행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임포트문 실행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이름 타임을 등재를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좀 특이해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친구 dir 괄호 닫고 했을 때 우리한테 사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름들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 F, N, T예요. 그래서 I라는 이름은 아마도 I, J, K, L, M, N이니까 요 펑크랑 넘버 사이에 I라는 이름이 보인다라면은 현재 우리의 상식,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지금 잘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I하고 엔터키 치면 모르는 이름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적어둔 저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이름 사전에 이름 I가 등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자 임포트문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뭔가를 타임 현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뭔가를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쓸 수 있게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타임을 등재하면서 적절한 덩어리를 하나를 담아두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포문은 자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이름 i를 키보드를 쳐서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을 패스문이긴 한데 아무튼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을 몇 번 실행하냐라고 물어보면 0번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i에다가 예를 들면 3을 담는다, 5를 담는다, h를 담는다와 같은 할당문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i를 등재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헬로 5글자 준비해 놨을 때는 C에다가 5번을 담았어요. 그 과정에서 맨 처음 H를 담을 때 C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I라는 이름이 준비되어 있긴 해요. 근데 I에다가 뭔가를 담는다와 같은 작업을 최소한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0번 수행한 거예요. 따라서 굳이 이름 사전에 이름 I를 등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그게 불가능했다 보시면 돼요. 이름을 등재하면서 항상 오른쪽에 뭔가를 적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직접 적어본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리 수업에선 지금 4가지가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시험에 나오기 좋은 느낌이죠. 4입니다. 그래서 할당문, 함수정의, 포문, 임포트문 이 그 4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거, 포문 실행하는 거를 확대해서 구경해 보면 할당문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C에다가 H 한 글자를 담는다. 펑크에다가 함수 덩어리를 담는다. 타임에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현실 시간 관련한 덩어리를 담는다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4가지 문장들을 적을 때 여러분이 미리 문법적으로 마련해둔 특정한 자리에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할당문의 는 왼쪽에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를 한다 할 때 그 넘버 자리에 3을 담으려고 하는 시점에 아직 그 이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라면 등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 예시 마지막 포문 실행 경우처럼 우리가 이름을 적어두긴 했어요. for랑 in 사이에. 그렇긴 한데 그 이름이 어떤 값을 담기 위해 사용되진 않은 상황에서는 이름을 등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구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4가지가 아닌 다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내지는 저런 할당문, 함수정의, 포문, 임포트문이라 하더라도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그 특정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을 적어두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계산을 한다라면 네임 에러가 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if문, while문은 저 4가지 문장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모르는 이름을 적어 놓든 간에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그 if문 첫 줄 조건식에다 모르는 이름 적으면 무조건 네임 에러예요. 등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if문, while문 같은 친구들은 마치 그 이름 사전이라는 책에 대한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을 기록한다라든가 하는 거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할당문, 권한 있는 문장이다 하더라도 는 오른쪽 자리에 모르는 이름을 적어둔다라든가 아니면 for문도 첫 줄에 for랑 in 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부분에 in이랑 콜론 사이에 이상한 이름 적어두면 for문을 실행하려는 동안 할당문을 실행하려는 동안 얼마든지 네임 에러가 뜰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이 기니까 이걸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권한 있는 몇몇 문장들을 제외하면 이름 사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그 이름 사전을 고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꼭 필요할 때란 사실상 그 이름에 새로운 값을 담을 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이번 파트 요 이름과 관련한 부분에서 중요한 건 2번째 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내 과제에다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내 과제 코드 어딘가에 문장에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항상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등재된다라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포문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문장을 아예 순차분기 반복 흘러가다 보니까 아예 실행한 적이 없다라면 당연히 등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분명히 위에다 적어놨는데 왜 여기서 넘버란 이름 모른다고 하지?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은 내가 적은 코드의 어떤 문장이 언제 이름 사전을 건드릴 것인지를 추론해 가면서 이후에 코드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의 본론 이름 얘기를 시작할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맞이해 볼게요. 자, 우리 본론 시작이에요. 지난 수업에서 메모리 그림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 그림에는 이름 사전이 딱 하나만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메모리 엄청나게 커다란 메모리 위에 진짜 이름 사전은 책이 한 권만 달랑 꽂혀 있는 것처럼 제가 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은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을 절대로 하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2개 이상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2번째, 3번째 사전들은 어디다 쓰라는 거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넘버는 3 한다고 하면 바로 그 더라고 우리가 관사를 붙일 수 있을 법한 그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되고 그 이름 사전에 펑크가 등재됐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면 제2의 제3의 이름 사전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만들어 둔 거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름 사전 너무 많이 적었다 지웠다 해서 지저분해가지고 망가졌을 때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쓰려고 마련을 해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메모리 위에 사전에
막 넘버에 3 담았다, 7 담았다, 5 담았다 하면 막 빵꾸가 나고 막 그럴까요? 뭐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망가지면 새 걸로 바꿔 쓰기 위한 예비 이름 사전 같은 개념도 파이썬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좀 곁다리 얘기고 사실 이름 사전은 나름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 사전, 다른 누군가의 이름 사전과 같이 여러 이름 사전들이 각각 자기 것,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와 같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 꺽쇠 3개 나오고 있는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요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건 같이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인터랙티브죠. 그래서 임포트 타임하고 엔터 치고 타임하고 점 찍고 좀 기다리면 타임의 기능들 중에 슬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0.1초 쉬어줘 하면은 진짜 깜빡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이름 목록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F5 누른 직후기 때문에 C도 있고 펑크도 있긴 한데 아무튼 타임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dir int 했을 때처럼 dir 타임하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엔터 치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r int 했을 때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일하기에는 점 찍었을 때 튀어나왔던 그런 이름들이 지금 가나다 순으로 나열돼 있고 거기에 지금 슬립이라는 5글자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임이란 이름이 있었고 그 타임을 붙잡고 우리가 이름 목록 알려줘 했더니 거기에 슬립이 적혀 있어 따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출력되면 성공이고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을 계산하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딴 거 뭔가를 적은 dir 호출식을 계산하면 걔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두 번째로 본 이름들은 전부 다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사용해 본 함수 호출식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하는 동안 우리가 이전에 사용해 본 함수 time.sleep은 이렇게 두 이름 time이라는 이름과 sleep이라는 이름의 조합을 가지고 전체 함수 주식을 구성을 해서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time은 내 이름 사전에 있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점 찍은 다음에 time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sleep을 골라갖고 최종적으로 id 값 하나를 우리 손에 쥐고 그걸 갖고 함수 내용물을 실행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저 점 역시나 어엿한 연산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좌항의 이름 사전에 있는 우항을 특정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점 연산자로 여권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점 수식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유주 이름에 점 찍고 걔 이름 사전의 이름을 적는 느낌으로 random.wendint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 막 있잖아요. 어디 사는 누구, 뭐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었다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그냥 우리가 맨 땅에 슬립이라고 적을 때는 내 이름 사전에서 슬립을 찾습니다. 그러지 않고 타임점 슬립이라고 적으면 슬립이라는 이름을 타임의 이름 사전에서 찾도록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 연산자 막 붙여가지고 적어둔 그런 느낌의 점 수식을 full name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슬립이 아니라 타임 동네에 있는 슬립을 내가 지금 적은 것이다 같이 명시를 해서 적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름 적고 점 찍고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요 점 왼쪽 좌항 자리에는 수식을 적는 거긴 해요. 계산하면 소유주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는 거기는 합니다. 아무튼 타임 계산하면 그 뭔가 덩어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t 점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t 한 다음에 점 찍으면 그 소수점 안 달린 형식을 갖고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int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점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좌항 이름, 타임이든 랜덤이든은 전부 다 내 이름 사전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임점 슬립을 성공적으로
계산하려면 유효하게 적으려면 일단 임포트 타임 엔터를 치든가 해서 그 타임이라는 이름을 등재를 적절하게 해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임포트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름 타임에다 담아뒀던, 그래서 자신들만의 이름 사전을 소유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값들을 담아둘 수 있는 뭐 슬립이 메모리 위에 어디 있니 등등 여러 개 담아둘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의 형식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듈은 영어로 모듈이에요. 자, 그래서 모듈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이 모듈이 지금 시점엔 정확히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과제 넘버 2 하면서 이 모듈이라는 단어를 구경을 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미 구경을 해본 적도 있고 우리가 사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부터 이미 써본 친구긴 하지만 저 친구가 정확히 뭔지는 지금 시점에는 적당 우회해서만 설명을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모듈은 파일입니다. 여러분 파일이 뭔지는 알죠? 그죠? python.org 가서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파이썬이라는 걸 설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제출할 때도 .py 파일을 내 컴퓨터에 있는 .py 파일을 사이버 캠퍼스 그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걸 했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란 단어가 나오면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숫자들은 메모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메모리가 아닌 뭐 C 드라이브, 뭐 그런 하드 디스크 그런 식으로 부르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필요에 따라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읽어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모듈도 그런 느낌으로 파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은 적절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만든 myfile.py 뭐 이런 .py 파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import myfile enter를 적어놨고 그걸 실행하면 하나의 모듈로 간주돼서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myfile.py라고 내 C 드라이브 바탕화면 같은 데 저장해 놓고 F5 누르면 그 .py 파일 내용을 가지고 모듈 한 덩어리를 만든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우리의 .py 파일에 적어둔 문장들, 그 모듈의 내용물이 되겠죠? 를 실행을 해요. 순차분기 반복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쫙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실행해 가면서 메모리 위에 모듈 한 칸을 만들어 놓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정의의 실행과 유사한 느낌이기는 한데 함수 정의랑 다르게 임포트 문을 실행하는 동안 진짜로 내용물 문장들을 한번 실행합니다. 그 걔네들을 그냥 모듈 덩어리로 위에다 한번 올려두고 나중에 함수 출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수 정의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함수 정의를 실행한다고 해서 내용물 문장을 지금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물 문장 언제 실행되냐? 나중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실행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언제 그 내용물을 실행하냐가 살짝 모듈 개념과 함수 개념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모듈 개념은 import myfile 엔터 쳤다면 진짜로 그 임포트문 실행하는 동안 myfile.py 안에 적어둔 문장들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전에 4주차 수업 시간에 등장했었던 랜덤 모듈도 역시나 random.py라는 파일에 내용물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오픈한 다음에 요거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 있었지? lib 있었나? 랜덤 다행히 나오네요. random.py가 악성 코드 같이 우리 지금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설명해 놨어요. Random Variable Generators 해가지고 쭉 해서 우리 찾아보기 기능이 있죠. rand int 괄호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써본 rand 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어딘가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이 친구 엄청 복잡하니까 우리가 저걸 지금 시점에 구경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import random enter를 쳐놨다. 임포트문 적어놨다.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임포트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우리 C 드라이브 구석에 숨어 있었던 random.py 내용물을 한번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저 뭔가를 한번 실행하면 방금 전 그 함수 정의도 한번 실행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rand int라는 함수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로, 그 다음에 그 rand int라는 이름 자체는 random이라는 친구의 개의 이름 사전에 등재된 채로
전체 임포트문 실행이 끝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듈이 다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타임 모듈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약간 핵심 요소, 현실 시간과 관련한 그런 핵심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 특이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내장돼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아무리 검색해도 time.py 막 그런 게 튀어나오진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는 그 정도로 해두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우리가 직접 적은 .py 파일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임포트 타임 엔터를 치면서 타임 모듈까지 추가로 수입을 해서 총 2개의 모듈을 엮어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듈과 관련한 얘기 내지 파일과 관련한 얘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도 더 자세하게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데서 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하실 때 파이썬의 모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의 즐거움으로 놔두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모듈 하면 파일이다. 임포트문 실행한다라는 건 그 .py 파일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지금 당장 한번 실행한다 정도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까지 다양한 이름들 써왔는데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 지금 내 이름 사전에 이름들 뭐뭐 적혀 있니 같은 식으로 자주 물어봐 봤는데 우리의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에는 요 PRINT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죠? 등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프린트라는 이름을 이제까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저 프린트라는 이름은 과연 얘도 아무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네임 에러가 뜨지 않는 이름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이 친구도 누군가의 이름 사전엔 등재되어 있을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5주차 때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는 확실히 그럼 얘는 왜 우리가 네임에러 띄우지 않고 저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이미 해본 적이 있다면 훌륭하다 말할 수 있고 없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코드를 살짝 봅시다. 제가 아이들로 이런 코드 작성할 수 있다. 얘는 그냥 예시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진짜로 내용 별거 없어요. 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글자들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우리한테 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3주차 때 얘기했던 값의 형식 중요하다라고 할 때 얘기했던 그 str 리터럴은 녹색으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글자는 검은색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글자는 황금색,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떤 글자는 파란색, 어떤 글자는 보라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자,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if, while, 그 다음에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같은 애들은 노란색으로 칠해줘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 첫 줄 함수 이름에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 리터럴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칠해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글자들은 일반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지 않은 색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보여주는 이름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print, input, int, str, type 이런 다양한 보라색 이름들 우리가 구경해 봤었고 얘네들 우리 별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친구들은 이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수식을 적을 때 유효하게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드디어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들이 built-in 이름이다라는 걸 나타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더 편한 결과를 위해서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부여한, 강제한, 외우라고 시킨 이름들 다 까먹은 상태로 스타트 할 거예요. 따라서 dir 괄호 닫고 하면 이상한 이름들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린트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dir 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 요 언더스코어 built-ins 언더스코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걸 적은 채로 dir 괄호 닫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는 꽤나 많은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나다 순으로 나열돼 있고 여기서 P로 시작하는 소문자 P로 시작하는 프린트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 빌트인슨가 뭔가 하는 친구의 이름 사전에 프린트가 등재가 돼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 친구 이름 적고 점 찍은 다음에 print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게 프린트 그냥 적은 거랑 같냐 물어보면 true라고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다라면 그 친구가 뭐냐를 민증을 까볼 수도 있겠죠. 빌트인스의 형식은 뭐냐 물어보면 얘도 우리한테 모듈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 재부팅 하자마자 이 친구가 알고 있던 이름들 중에 딱 하나의 이름에는 이미 모듈이 하나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빌트인스라는 이름에는 모듈이 하나가 담겨 있었고 걔의 이름 사전엔 지금 print라는 이름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우리가 맨 땅에서 프린트라고 적었을 때 내 이름 사전에는 프린트가 없었지만 대신 빌트인 어쩌고 이름 사전에는 프린트가 있었고 그 이름을 쓴 걸로 이제까지 퉁쳐줬었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가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쳐보고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적어봤던 다양한 보라색 이름들이 여기 들어있고 거기에 프린트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보면 뭐 불, dir, 함수 이름들, 형식 이름들 등등 이것저것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id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보라색으로 칠해서 보여주던 이름들은 죄다 저 빌트인슨가 뭔가 하는 친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었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저 아이들 처음 켤 때부터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었던 저 이름에는 사실 모듈이 하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 사전에는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 사용자 키 입력받기 등등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 아마도 여러분이 엄청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이 담겨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int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해 import built-ins 엔터를 치고 스타트 해야 된다. 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거의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첫 줄을 항상 그 import built-ins 엔터 쳐두고 스타트를 해야 됐었을 거예요. 저 보라색 이름들을 하나도 안 쓰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은 할 거냐 생각해보면 엄청 제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문 반드시 적어야 된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듈은 우리가 굳이 임포트문을 적어두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탑재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모듈이기 때문에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아이들은 보라색으로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빌트인스 어쩌고 저쩌고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빌트인 모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빌트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근처 원룸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 원룸 같은 거 이제 검색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가구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빌트인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잖아요. 세탁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채로 월세 얼마에 합니다. 세탁기가 없는 집인데 내가 세탁을 하고 싶다라면 내가 직접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트인으로 뭔가 막 찬장도 있고 막 신발장도 있고 그런 거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면 나는 그냥 내 옷만 들고 가서 막 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짐 풀고 오늘 바로 수업을 가도 될 거예요. 등등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트인은 일단 built라는 단어는 build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쪽에다 만들어 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돼 있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일단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여기서 살짝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int 그냥 프린트 적었는데 그 친구의 full name을 굳이 찍자라면 아까 그 언더스코어 2개 해가지고 built-ins 점하고 int를 적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헬로월드 출력할 때 저거를 외워가지고 추가로 점 찍고 적었어야 된다? 엄청나게 귀찮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짝 우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고 쟤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빌트인 모듈만 살짝 특기를 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모듈의 이름은 항상 풀네임을 적지 않아도 점 수식을 구성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로 적어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름 계산하는 와중에 내 이름 사전, 여기서 나는 모듈이에요. 내 이름 사전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int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라면 자동으로 차선책으로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어서 int라는 이름이 있냐 없냐를 찾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과 빌트인 이름 사전 사이에 일종의 상하 관계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거를 먼저 찾고 거기서 없으면 더 상위에 해당하는 데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반면 타임 모듈이랑 내 모듈 사이에는 이러한 상하 관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걸 쓰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슬립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슬립을 내 이름 사전에서 찾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서 찾고 거기도 없으면 네임에러가 그냥 떠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풀 네임을 찍어서 타임의 이름 사전에서 슬립을 찾아달라고 우리가 직접 수식을 적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모듈 하나, 이미 들어가 있었던 모듈 하나를 추가로 발견을 한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2주차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최소 2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적었던 helloworld.py, 헬로월드 모듈이랑 빌트인 모듈 2개의 조합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로 사실상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살짝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최소 2개의 모듈로 구성된다라는 게 이제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조차 프린트라는 이름을 쓴 이상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프린트를 쓴 셈입니다. 빌트인 이름 프린트를 쓴 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helloworld.py 내가 직접 작성한 .py 파일 모듈이랑 그 빌트인 모듈 2개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모듈 같은 거 하나로 그냥 만들고 사전도 한 곳만 꽂아놓고 쓰지 귀찮게 왜 여러 개로 나눠서 구성합니까? 어차피 F5 누르면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하나에다가 모든 이름들 다 몰아서 담아두면 굳이 풀네임 막 타임.슬립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적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의외로 타당한 질문이에요. 이런 복잡한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사전이 한두 권 꽂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램은 속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편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모듈들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지는데 이런 이름들을 프로그래머가 험하게 다루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각자 챙겨두도록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인터랙티브 꺽쇠 3개 있는 데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인트를 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엔터 치면 자 봐봐요.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을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을 프린트에다 담겠다예요. 보라색 이름에다가 보라색 이름 계산 결과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꺼져 하는 게 아니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3.5 괄호 닫고 해볼게요. 이러면 이 친구는 3.5를 프린트 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봐봐요. 위에 있는 할당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얘는 int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 한 거랑 동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3이 나옵니다. 왜냐? 3.5 플로트 형식 값 3.5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지금 구한 거니까요. 그걸 우리한테 반응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헬로월드 출력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해갖고 한 줄 적고 실행하면 이거 이제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int에다가 이상한 str 형식 값을 밀어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할당문 한 줄 딸깍으로 헬로월드 프로그램조차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름 프린트했다 int 값을 담게 됩니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요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int 괄호 열고 헬로를 하기 때문에 터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파이썬 동네는 막 남의 이름 사전 보라색 이름에다가 막 뭔가를 담고 하는 게 얼마든지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오작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파이썬이 고장 나갖고 이제 더 이상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긴 한데 지금 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아이들이란 친구가 파란색으로 빨강색으로 이것저것 막 예쁘게 우리 눈에 출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이 프로그램은 뭔가 심각하게 오작동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VARS 하면 내 이름 사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이름 적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거 명백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잖아요.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프린트가 등재되어 있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인트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방금 전 설명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는 인트 엔터를 쳤는데 이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진짜로 수행한 작업은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print를 등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 얘 같은 경우는 그 상위에 해당하는 built-in int 계산 결과값을 넣어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built-in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print는 멀쩡하게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의 full name을 찍어서 어이구 왜 욕하려고 그래. 잠깐만. 월드 느낌표에서 원본 프린트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을 적을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강제적인 중요한 규칙이에요. 할당문이라든가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아무튼 걔네들 실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누구냐는 그 할당문이 어디에 적혀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호목 뭐 myfile.py에다가 할당문 적어놨다. 그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myfile의 이름 사전에 그 이름을 등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py 파일에 할당문이 적혀 있다면 걔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 dir 괄호 열고 닫고 vars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 보여준다거나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나도 결과적으로 그 dir 호출식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에 따라서 그 나가 결정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인터랙티브도 역시나 하나의 모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터랙티브라는 내 모듈에 적혀 있는 할당문 프린트는 int 엔터를 실행할 때는 저 멀리에 완전히 다른 모듈의 print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print를 등재를 합니다. 따라서 빌트인스 이름 사전 안에 꽤나 다양한 일반 명사들,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적혀 있기는 한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부담 없이 동일한 이름을, 동일한 단어를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가면서 서로 다른 값을 담아 가지고 쓰시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백날 뭐 int는 3 엔터 친다고 해도 빌트인 모듈의 int를 건드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 그걸로 간주되진 않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int를 등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 3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맨 땅에서 int 하면 걔는 내 모듈 사전에, 내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int를 쓴 셈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름 사전에 int가 없다면 그땐 빌트인 모듈을 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당문이라든가 그런 친구들 실행할 때는 무조건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한다거나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라는 이름 여러분 이름 사전에 등재해놓고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파이썬 세계에 진짜 프린트가 막 망가진다라든가 날아간다라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방금 전 살짝 기분 좋았잖아요. 그렇죠? 헬로월드 터질 때 아, 내가 드디어 파이썬을 정복했구나. 파이썬 뭐 별거 아니네. 완벽한 승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 친구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계한테 우리 인간이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 코드를 한번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재부팅 해볼게요. 재부팅 한 다음에 built-ins 하고 프린트 풀네임을 찍고 그 풀네임을 할당문에 는 왼쪽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int하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해요.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자, 봐봐요.
지금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을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print라는 이름에다가 담겠다라는 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지금 별도의 오류 메시지를 뱉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를 쳐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는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가 없어요.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이름 넘버 없습니다. 따라서 네임 에러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봐봐요. 이런 느낌을 하다가 하고 재부팅을 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류 메시지 엄청 길게 나왔는데 지금 이 친구가 저 넘버라는 이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빨강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느끼기에 방금 전에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려다가 뭔가 이상한 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인트 안에 저런 이상한 걸 넣어줬을까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인트가 자꾸 왜 튀어나오는 걸까? 지금 보시면 이 마지막 줄 보시면 프린트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왜 여기에 인트 같은 게 들어있는 거지? 왜 자꾸 인트를 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하다가 뭔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결을 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재부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 있었던 데를 지금 이제 파이썬 세상의 프린트를 인트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한다는 곧 인트 괄호 닫고를 한다랑 동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좀 더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게 이상한 것 같아 하다가 지금 자살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재부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 DEL로 스타트하는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DEL하고 빌트인 싼 다음에 점 찍고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아무 말 없이 실행됐어요. 그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를 또 한번 쳐볼게요. 이러면 또 오류 메시지를 뱉을 겁니다. 네임 에러를 뱉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재부팅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넘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출력하다가 뭔가 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어딘가에 적혀있는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프린트가 뭐지? 라고 네임 에러를 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류 메시지 출력하다가 역시나 프린트가 뭐지? 자꾸 모르는 이름 프린트 왜 자꾸 튀어나오는 거지? 하다가 역시나 낌새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자결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포함해서 살짝 정리를 하면 자, 이 할당무는 진짜로 우리가 full name을 부름으로써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 이름, 우리가 보라색으로 구경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프린트에다가 인트 값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 이후 시점에 우리가 지금 하얀 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아이들도 어엿한 파이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학기 시작할 때 소개한 적 있죠. 그리고 그 친구의 코드 영역 안에는 프린트 호출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키 쳤을 때 프로그래머인 우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지는 아이들이 네임 에러랑 관련한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걸 의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 이상함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다가 또 뭔가 프린트가 이상한 걸 느끼고 하다가 결국 정신줄을 놔버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거보다 악독한 게 이 친구입니다. 요 DEL로 스타트하는 델문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요 DEL은 딜리트의 약자로 쓰인 거예요. 이 친구는 뭐 하는 거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걷다가 full name을 찍어놨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 문장을 실행하면 진짜로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print를 사전에서 날려버려요. 모르는 이름이 된 겁니다. 졸지.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타입 에러, 인트를 갖고 왜 저런 이상한 거 호출하고 있을까? 막 이런 타입 에러가 떴다라면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넘버하고 엔터키 쳤을 때 아예 프린트가 뭐냐? 모르는 이름, 내 사전에 없는 이름인데? 와 같은 느낌으로 네임 에러를 열심히 뱉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 모듈로 나눠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예요.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유지하도록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ime.print랑 built-ins.print는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full name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구성을 해놨다면 누군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자체를 만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랜덤이라는 모듈의 내용물을 만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누군가는 헬로월드 출력하는 나만의 모듈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 내용물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동일한 글자들, int라든가 str이라든가 등등 동일한 글자들로 구성한 이름들을 각각의 이름 사전, 각각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하도록 할당문 등등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여러분이 점 연산자로 풀네임을 찍어가면서 나는 지금 타임의 슬립을 써야 돼요. 나는 지금 랜덤의 슬립을 써야 돼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를 그때그때 풀네임을 찍어서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각각의 이름 사전엔 서로 다른 이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네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모듈 내용물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머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어떤 이름을 담아서 쓰는지, 뭐 XYZ 같은 거 편할 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들을 등재시킬 것인지 직접 정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철석같이 지켜지는 그런 개념은 파이썬에는 없기는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남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든가 걷다가 이상한 값을 담는다라든가 같은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엔간해서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회사 가서 여러분이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나한테 커피 타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py 파일 a.py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딜리트 문을 내 모듈에다 막 열심히 적어두는 거예요. a. 어쩌고 다 지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은 이제 퇴사를 당하시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이상한 짓에 뚫리고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언젠간 덜미가 잡힐 겁니다. 어딘가에 DEL 문이 적혀있네. 왜 남의 이름 사전 건드릴까? 이런 식으로 다 튀어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로 치부를 하고, 최소한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문장을 적고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풀네임 찍어가면서 넣는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 각자 들고 있을 때 그 이름이 겹침으로 인해서 갖는 문제를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예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단어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 사전이 존재할 때 누구 거를 우선 볼 것이냐에 해당하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이 스코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망원경 같은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막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막 더 커 보이고 더 작아 보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줌이라고 보통 그러죠. 핸드폰도 요즘 그런 거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배율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모듈 이름 사전을 먼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 사전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줌을 조금 당겨서 8배율을 써가지고 더 멀리 있는, 더 상위에 해당하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검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이름 사전, 내 거랑 제 거랑 있을 때 상하 관계가 구성돼 있을 때 누구 거를 먼저 볼 것이냐, 당연히 가까운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걸 먼저 본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임 모듈이랑 내 모듈이랑은 이런 스코프 상에서의 관점이 완전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서로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스코프 어쩌고저쩌고에서 확대 축소해서 볼 게 아니라 무조건 풀네임을 찍어서 타임점 슬립 같은 느낌으로 걔의 이름 사전을 털어야 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본론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벌써 11시 15분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속도를 내서 이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이름 얘기를 좀 더 이어서 진행하면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지금 우리 홈워크 1 파이널 어쩌고 압축 파일을 열어가지고 과제 넘버1 예시 코드를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거 구경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제 넘버1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많은 할당문들을 적어야 됐었고 꽤나 많은 함수 출식을 적어야 됐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꽤나 많은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가 등재해 가면서 쓰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이름들의 적절한 값들을 먼저 담고 나중에 담고 해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나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제출했는데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게임 내용을 작성할 때 우리가 지금 인지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문들을 적어 놓고 제출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긴 하지만 과제 넘버 3를 가급적이면 내일 출제를 하려고 벼르고 있고, 오늘 밤까지 과제 넘버 2니까 조금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요거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바탕화면에 꺼냈어요. 압축 풀고 그 다음에 요 final 예시.py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Shift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열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연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다짜고짜 F5 누르시면 그 다음에 그 목표 2번이랑 목표 3번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표 2번 먼저 한번 봅시다. 목표 2번 게임 함수 정의 적어놨으니까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치시면 여러분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무료 서비스로 4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숫자 알고 게임 간단 버전, 보물찾기 게임 간단 버전 이런 느낌으로 해놨고, 요 숫자 알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각각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도움말을 제공하는 버전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숫자 알고 게임은 그런 느낌으로 해놨고, 보물찾기 게임은 아예 여러분이 마우스를 써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게 GUI 버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보고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 코드로서도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숫자 알고 게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1, 2, 3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이 간단 버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함수 정의 만들어서 제출한 거잖아요. 일단 저는 지금 운이 되게 좋습니다. 투 스트라이크래요. 4, 5, 6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7, 8, 9는 답이 아닌 거잖아요. 1, 2, 6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래요. 지금 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운이 엄청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저랑 결과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 2, 6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근데 1, 2, 3 중에 2개가 답이니까 1, 2,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답입니다. 따라서 6은 답이 아니고 1, 2 중에 하나가 답이고 3이 답이 맞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1, 5, 3 해봅시다. 원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 난 거죠. 4, 2, 3 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코드를 한번 볼게요. 숫자 알고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조금 이따 곁들여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요소들만 구성한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반복의 3단 콤보 첫 반복 준비, 게임용 함수 준비, 뉴 넘버 베이스볼 호출하면 나한테 게임용 함수를 줍니다. 그걸 G에다 담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자한테 10번째 입력받는 거 불편한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저랑 아마도 비슷하게 내가 직접 카운팅을 해서 목숨은 9개다 라고 해두고 최대 내용물을 9번까지만 반복 실행하는 반복, 그럼 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역시나 할당문을 적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사용자가 고른 3개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기 위해 가져와서 세이브 해두기 위한 할당문 3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용 함수를 호출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1, 2, 3 골랐었다라면 1, 2, 3 집어넣고 G를 호출해요. 그럼 G가 나한테 이번 게임을 1, 2, 3으로 돌렸을 때 결과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먼저 민증을 까고 적절한 승리 메시지 또는 반칙패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자리 1자리 나눠가지고 적절한 프린트 호출 시 계산하면 저 사람한테 이번 결과를, 힌트를 한국말로 알려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거기까지 진행하고, 여기는 지금 할당문 중간에 또 2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리절트 값을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메시지 출력하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는 역시나 할당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간단한 버전,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문장이 지금 할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일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만드는 목표 자체가 데이터 흐름을 순서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걸 어딘가에 적절한 자리에 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5, 6, 7, 8주차까지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맨날 막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데이터 영역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입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할당문 열심히 적고 스타트하고 할당문 열심히 적어갖고 사용자 입력받고 그 다음에 게임 결과 얻은 다음에 민증 까가지고 보여준다거나 하고 다음 반복 준비도 할당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고른다면은 보물찾기 게임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났습니다. 보물찾기 게임은 막 10자릿수, 1자릿수 나눌 필요도 전혀 없이 그냥 생으로 플롯 형식 값 출력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숫자 알고 게임은 내가 플레이했을 때 내가 이제 이겨가고 있어.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패배할 것 같은데 라고 감이 와서 쉬운 게임이다라 생각하고 숫자 알고 게임을 골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 내가 서비스를 다른 사람한테 해준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물찾기 게임이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일단 숫자 2개만 입력받으면 됐고 그거를 10자리 1자리 나눌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물찾기 게임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연립 2개 2차 방정식을 머리로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게 여간 잔망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이 숫자 야구를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기 쉬운 게임이 항상 내용물도 간단한 건 아니다라는 거 좀 고정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게임 해갖고 이번에는 3번이랑 4번을 한번 골라볼게요. 3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숫자 알고 게임 이런 느낌으로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에 1이 나올 확률, 9가 나올 확률 등등을 통계를 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전부 다 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숫자가 모든 자리에 대해서 9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정답 후보 수는 그 뭐 팩토리얼인가 뭔가 해갖고 504개가 나옵니다. 퍼미테이션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던질 숫자 조합을 입력하세요. 1, 2, 3 엔터 쳐볼게요. 하면 0 스트라이크 2볼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스트라이크가 0이기 때문에 숫자 1은 절대로 0번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 0이라고 떠요. 1, 2도 마찬가지, 1번째, 2번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볼이 2개가 떴으니까 이 친구 요 0번째 자리 2가 나올 확률이랑 3은 나올 확률 다 합하면은 60%, 66%가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반씩 나눠 가져서 0.333이 된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확률이 뚝 떨어지고 남은 정답 후보 수는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때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가면 0번째 자리 2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째 자리에 3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자리에 4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 3, 4 하고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느낌으로 역시나 투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 3, 4에서 투볼이 나왔다. 1, 2, 3에서 투볼이 나왔다라면 이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상당히 좁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정답 후보수 7개고 그때부터는 아예 답일 수 있는 친구들을 아예 목록으로 골라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3이 0번째일 확률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2가 2번째일 확률 엄청 높아요. 그래서 3하고 그 다음에 뭐 5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2 한번 해봅시다. 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아쉽게도 원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러면 제 원래 생각과는 다르게 1이 답이 맞았던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아무튼 3, 4, 1 골라보고 그러면 4, 1, 2가 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저는 지금 약 5번 만에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했던 거를 파이썬 코드로 짜가지고 그때그때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 배운 내용을 살짝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504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504가지 전부 다 답일 수 있어요. 근데 1, 2, 3 던졌을 때 원볼이 떴다 라면 예를 들면 1, 2, 4는 절대로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1, 2, 4가 답이었다면 1, 2, 3은 투 스트라이크가 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4개를 다 준비한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거 던지고 그럼 나한테 힌트를 알려주거나 맞췄다 틀렸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힌트가 나왔다라면 그 힌트가 나올 만한 후보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작동하도록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게임 호출식 적고
이번에는 보물찾기 게임 골라보시면 이 친구는 Alt 탭하면은 창을 하나를 띄워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물찾기 게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가 XY 좌표가 얼마인지를 지금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는 0,0 근처 고르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플롯 형식 값을 주잖아요. 직선거리를. 그 직선거리를 반지름으로 삼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또 고를 수 있겠죠. 고르면 이런 식으로 또 원을 그려줘요. 그래서 원 열심히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리 봐도 여기 지금 보물이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찍으시면 승리를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물찾기 게임은 솔브로 그 목표 3번에서 푼다 할 때도 맨 왼쪽 위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위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교점을 클릭한다 같은 식으로 무조건 3번 안에 답을 맞출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잖아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단 미지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제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4번이면 그러니까 4번 때려 맞추면 그 방정식을 4개를 세우면 얼마든지 x과 y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숨어있는 규칙 하나가 지금 추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가운 맨 꼭대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한번 찍어 볼게요. 2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자택일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제가 운이 좋았는데 반대쪽을 찍었다면 아마 원이 하나를 더 그려서 4번 안에 답을 맞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규칙이 하나가 더 있어서 무조건 솔루션은 이 네모 안에 있다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점 하나는 네모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점을 2개를 찍으면 교점은 무조건 2개가 뜨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네모 바깥으로 삐져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0% 확률로 3번 안에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내가 사용자가 열심히 이상한 데 클릭하면 제발 여기 좀 찍어주세요 라고 GUI로 열심히 표현해줘도 패배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목표 3번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3번 그 두 게임은 둘 다 100% 확률로 무조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브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좀 기다리면 솔브 10만 판이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지금 2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살짝 보여드리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과제 봐드릴게요. 자, 숫자 해고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00% 확률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도 이 친구도 100% 확률로 지금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기억이 맞다면 보물찾기는 확실히 승률 100% 찍은 친구가 있었어요. 숫자 요구는 어쩌면 여러분이 도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대충 우리가 배운 내용만 갖고 진행한다라면 정직하게 진행한다라면 한 60%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청 코드 길게 짜면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찾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460번째 줄 언저리라고 하니까 460번째 줄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제가 GUI 프로그램 그 동그라미 그리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때 얘기했던 걸 여기서 지금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 트레저 박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0,0을 찍어요. 그래서 한 방에 맞춰버렸다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16,0을 찍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맞췄다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손에는 직선거리 2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보세요. 처음에는 0,0을 찍었고 그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0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6,0 찍었으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16-x제곱 플러스 y제곱은 d1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왼쪽에 좌변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남도록 하면 요거 왼쪽 수식 전개해갖고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0번째 식이랑 1번째 식이 좌변이 똑같아져요. 얘네 둘을 조합하면 d0 제곱은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y가 소거가 된 거잖아요. 요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 손에는 직선거리 d0랑 d1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값은 바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제곱 제곱이니까 거기다 놓고 정리하면 y는 x값을 알고 있다라면 역시나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 거는 d제곱 제곱 d1 제곱 한 다음에 x는 요걸로 구하고 y는 즉석에서 구해서 무조건 세 번째에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뽀록으로 그 막 있잖아요. 0.8%인가 확률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100% 확률로 마지막에 반드시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한다라면 저 완전 가장자리를 찍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를 찍으면 좀 더 빠르게 끝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자 봐봐요. 보물찾기 게임 솔브는 지금 봤듯이 복잡한 수식을 적어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복잡한 수식을 적는다라는 건 문장 하나로 커버하는 영역을 우리가 한없이 늘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드, 복잡한 코드를 집어넣어서 솔브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예고 게임 솔브는 지금 100% 확률로 풀고 있는데 얘는 정확히 반대되는 어프로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하는 거냐? 얘는 일단은 줄수는 되게 짧아요. 트레저 박스 솔브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반복 흐름으로 요 뭐 워크스루인가 뭔가 하는 거를 열심히 까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마우스를 조금 많이 내리시면 쭉 내리시면 이런 느낌으로 워크스루는 해가지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하는 이게 지금 몇 줄짜리냐면 850줄부터 1741줄짜리 약 900줄 정도 되는 할당문 하나를 적어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적혀 있냐? 여기는 지금 그 이제 숫자 야구 게임에 대한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답지가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처음에 무조건 1, 2, 3을 던져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을 던졌을 때 혹시나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4, 5, 6을 던져라. 그렇지 않고 0 스트라이크 0볼이 아니라 딴 거가 나왔다라면 또 딴 거를 던져라와 같은 느낌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서 자 여긴 너무 복잡하니까 자 1, 2, 3도 0 스트라이크 0볼이 떴고 4, 5, 6도 0 스트라이크 0볼이 떴다면 그때는 7, 8, 9가 무조건 답인 거잖아요. 그죠? 7, 8, 9 셋 중에 셋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7, 8, 9를 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7, 8, 9를 던졌을 때 0 스트라이크 0볼이 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자리 채우기용 따옴표만 적어놨어요. 0 스트라이크 1볼일 수도 없고 2볼일 수도 없고 0 스트라이크 3볼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7, 8, 9 다 답은 맞는데 다 자리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리 체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7, 8, 9가 답이 아니면 근데 3볼이면 8, 9, 7이거나 9, 7, 8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무조건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입력해봐라와 같이 답지를 적어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밑에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 0볼일 때 확률 없어요. 0 스트라이크 아니 원 스트라이크 1볼일 때도 불가능하고 원 스트라이크 2볼일 때는 얘가 사실은 지금은 좀 더 슬픈 상황입니다. 7, 8, 9 중에 하나는 답이 맞아요. 근데 둘은 자리가 틀린 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 둘, 예를 들면 7이 답이라 치면 7, 9, 8이 답인 거고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7, 9, 8이거나 8, 7, 9거나 9, 8, 7이다. 얘네 셋은 현재 관점에서는 다 답일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쟤네들의 힌트를 뭘 보든 간에 우리는 그 뒤에서 더 이상 확률을 더 높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순서대로 찍어라 적혀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투 스트라이크일 확률 없고 투 스트라이크 잠깐만 그렇죠?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일 수 없고 그 다음에 투 스트라이크일 수 없고 여기도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4, 5, 6일 때 0 스트라이크 0볼이 뜨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5, 6일 때 0 스트라이크 1볼이 떴다라면 이걸 던져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뜨면 이렇게 던져라. 뭐가 뜨면 이렇게 던져라와 같이 지금 모든 1, 2, 3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다음엔 이거 해라. 그 다음엔 이거 해라를 다 데이터로 지금 마련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00줄짜리 리터럴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엄청 커다란 리스트 하나 나오는 수식을 적어 놓고 그걸 먼저 실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솔브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해서 준비해 둠으로써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솔브를 돌리도록 만들어 놔서 속도가 지금 꽤 빠르게 그리고 100% 확률로 답을 맞추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문제에 도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둘의 비율을 섞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둔다랑 더 복잡한 코드, 더 많은 코드, 순차분기 반복 흐름을 구성한다랑 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키보드 쳐서 작성해야 될 코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과제 넘버원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는 데이터를 읽는 거였어요.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솔브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은 그런 데이터 흐름을 목표에 맞게 순서대로 발생시키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을 적절한 자리에 적는 작업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그 중간에 뭔가 빼먹어서 오작동을 한다든가 등등을 경험해봤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과제 남반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일단 설명드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 정도 하면 본론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름 얘기까지 하고 좀 더 하고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한번 시원하게 보고 그러면 진짜 진도 다 뺀 셈이니까 후반부에는 나만의 게임 간단한 거 만드는 걸로 몰두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일단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4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생일 특집이었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제가 수업을 일찍 끝냈다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 오늘 과제 넘버3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일찍 끝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해두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